이제 정원님이 오토바이를 좋아하시는가 싶어서. 어, 다울님 혹시 이 바이크 타보신 적 있어요? 아니, 제주도에서 타봤어요. 오, 혼자서? 아니요, 혼자서죠. 혼자 각자 하나씩. 이렇게 큰 그 오토바이 탔다고요? 이렇게 큰 거는 못 타봤고요. 스쿠터요. 스쿠터도 왜냐면 이게 바퀴 두 개 달린 건 사실 어렵거든요. 아, 음, 음. 왜 우도 그거 가면 많이 타더라고요. 타투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 헐리 데이비슨 이 오토바이는 이제 미국 오토바이죠. 근데 요거의 배경도 앞서서 제가 이제 삼성에 대한 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일본이 어쨌든 그 19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거의 그 세계 경제를 다 좌지우지했었죠. 그러니까 활동을 그렇게 많이 늘렸는데, 그 중에서 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아까 가전 얘기도 좀 그 당시에 했지만은 자동차, 그다음에 오토바이 산업들이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렉서스라든지 이런 도요타의 브랜드들, 아니면 뭐 닛산, 혼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섭렵을 할 때죠. 그 다음에 쫓아가는 게 이제 현대도 간신히 쫓아갈 정도고, 오토바이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성능 좋고 가격 싼 그런 것이 이제 뭐 가와사키, 미쓰비시 뭐 이런 오토바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그러니까 대항을 한다 그럴까요? 미국 국민들이 대항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 헐리 데이비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헐리 데이비슨은 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둥둥둥둥 하는 그런 어떤 그 오토바이의 조용함보다는 좀 웅장함 뭐 이런 소리, 뭐 나쁘게 말하면 소음이에요. 오토바이 소음인데 그걸 오히려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고, 이거조차도 이제 일본 오토바이들에 의해서 이제 밀려나게 돼서 이제 거의 회사가 없어질 지경이 될 정도까지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어찌 보면 이거는 미국의 자존심인데 이것이 이제 뉴요커들한테서 일단 그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뉴요커 하면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증권가라든지 아니면 뭐 벤처 캐피털 이런 데에 근무하는 뉴요커들, 그 친구들의 모습은 이거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얀 와이셔츠에 음, 뭐 몽블랑 만년필을 뭐 꽂고, 또 자기 표식 있는 아이디 카드가 있는, 그러면서 스타벅스를 한 잔 들고 출근하는 뭐 그런 느낌? 거기다 어, 저, 뭐 뉴욕 타임즈를 뭐 옆에다 꽂고 가는 그런 모습들 아마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탈바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복장으로 나갑니다. 복장으로 나가서 야외로 가서 자기를 즐기고, 그것이 이제 헐리 데이비슨의 어떤 브랜드의 퍼스널리티는 되게 독립심, 애국심, 그다음에 뭔가 도전하는 그런 느낌의 개성을 갖고 있어요. 브랜드 개성을. 그래서 되게 브랜드 퍼스널리티에서 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 헐리 데이비슨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헐리 데이비슨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이 호그라는 집단으로 얘기를 해요. 위에 보이는 것처럼 헐리 오너스 그룹 이렇게. 이거 발음 잘못하면 호그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허그들은 이 회사가, 헐리 데이비슨 회사가 별로 안 해줘도 자기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몸에다가 문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의 브랜드에 꽂혔다고 그래서 내가 문신을 하고 평생 내 몸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울림이 하는 뭐 약간의 좀 에스테틱한 이렇게 타투? 이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문신인데, 어,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자기 브랜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충성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레리를 일정만 가르쳐 주면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오토바이 자기네 MR을 가지고 와서 레리를 하고, 순수하게 자기 돈을 들여서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가다 주말에 보시면은 이 외곽에서 이 헐리 라이딩하는 그룹들이 많이 보여요. 드문드문 보이는데 이제 복면을 하고 막 하죠. 여성 라이더도 많이
지금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은 뭐 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끼리 결국 이게 오토바이가 좀 비싸요. 아주 싼 게 1,000만 원, 비싸면은 거의 자동차 가격을 상회합니다. 뭐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3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샀다 그러면은 그 장비가 1,000만 원이 들어요. 장비, 점버, 그다음 부스, 가방 뭐 이런 거 합치면은 이게 1,000만 원 정도 대략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아낌없이 쓴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도 소위 말해서 이제 브랜드와 고객 간의 어떤 공유하는 그 랠이라는 그 체험 공간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타벅스 뭐 요거 이제 충분히 아시죠? 요 안에 요 심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정원님? 이거 누구라고 그랬죠, 여기? 안 보이시나요? 제가 계속 돌리고 있는데. 아, 예. 까먹었어요. 갑자기. 역시 또 아, 휘발성이 고생이 우리는 열심히. 일주일이 못 가니까요, 그렇죠? 아니 아, 뭐 잊어버려도 인생 사는데 산 타는데 별로 지장 없어요. 잊어버렸다 해서. 갑자기 그냥 또 잊어먹을. 누구한테 자랑할 때 이제 자랑질을 못해서 그렇지 뭐 잊어버려도 됩니다. 사이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이렌. 아, 사이렌. 예. 그러니까 사이렌 오더가 되게 편리하잖아요. 어쨌든 매장 가서 줄 안 서고 뭐 따다닥 친 다음에 가서 이제 픽업만 하는 사이렌 오더 그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 그 사이렌과 관련된 부분은 그때 말씀을 드렸고, 스타벅스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이제 원래 창업자인 그 하워드 슐츠가 처음부터 커피숍을 하려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분의 원래 이력은 보면 제록스라는 그 복사기 있잖아요. 복사기 회사에서 이제 임원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에 있어서는 전혀 뭐 이렇게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이사직을 걷어치우고선 지가 나와서 창업을 합니다. 커피숍을 만든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커피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보리차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커피를 커피답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숭늉처럼 먹는 그런 시절이었고, 그래서 커피숍을 만든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 사람들한테, 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처음에 시애틀에서 시작을 했는데 망했어요. 자기의 어떤 계획과 달리. 왜? 소비자들이 그런 습관이 안 바뀌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태리를 어떻게 그 제록스 시절에 이제 그 여행을 가면서 이제 거기서 커피점을 이제 소위 말해서 카페를 접하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뭐 에스프레소부터 뭐 카페라떼, 뭐 마키아토라든지 다양한 어떤 커피의 한 레시피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레시피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가져온 거죠. 메뉴를 좀 다양하게 해서. 그게 이제 스타벅스가 다시 성공하게 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요즘 본다면은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건물 자체가 뭐 건물 가격이 높아져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랜드마크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뭐 따져보면은 결과론적은 그거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스타벅스는 입점을 할 때 잘 될 수 있는 건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입점을 결정하기 하는데 이제 그 요소들 분석하는 자료들이 나름 좀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앞에 유동인구에 대한 부분들, 동선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다른 어떤 매장과의 어떤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입점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 매장의 어떤 컨셉이고요. 그 매장이 그 주변에 있는 부분과 어떻게 어울리게 만들 것이냐 하는 이런 체험의 공간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혹시 인사동에 가면은 인사동에 또 이 스타벅스는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커피를 즐긴다 하지만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커피숍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문화를 파는 공간, 문화를 즐기는 공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전체
뭐 스타벅스가 입점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만 할 때 뭐 카페 베네라든지 뭐 탐앤탐스라든지 여러 그 커피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제치고 그러니까 뭐 넘버원 마켓 셰어를 가질 정도로 이제 하는 이유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스타벅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포피 믹스에 대한 것처럼 자기네들도 5P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가지 P에 대한 거는 다 하죠.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우리가 프로덕트 하는데 이 사람들이 스타벅스가 첫 번째 프로덕트의 P를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최고급의 커피를 쓴다는 것들이 자기네 문화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 P는 person.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턴이나 알바생으로 들어와도 자기는 교육을 시켜요, 회사에서. 스타벅스에서. 그럼 어찌 보면 약간 무리한 투자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알바생한테까지 뭐 교육을 시켜. 그 시간에 빨리 부려 먹어야지 뭐 교육시킨다고 시간 낭비를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매뉴얼화 돼 있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가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식 사원들한테 교육하듯이 똑같이 했을 경우에 이 친구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제공하는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높아진다는 것이 첫 번째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이 친구들이 알바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뭐 졸업을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 스타벅스를 오고 싶어 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럼 그때 만약에 이제 그때는 이제 정식 사원으로 들어오면 그때 교육을 별도로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알바 시절에 벌써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회사에 대한 좋은 경험도 당연히 있는 거고 또 그 교육을 받은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2번 교육을 안 시켜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스타벅스 다음에 어떤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스타벅스는 고객과의 어떤 그런 공간에 대한 어떤 경험도 주지만은 그 안에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판매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들도 소비자한테 긍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적인 사고에서 나온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코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자체에서 어떤 경험을 체험 공간을 주는 부분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어떤 동일한 타겟을 둔 이종 업종 간의 어떤 그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브랜드 상호 간에 서로 윈윈하는 어떤 마케팅 활동을 얘기합니다. 나이키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요. 나이키와 애플이 서로 협업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운동을 할 때 보면은 뭐 주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데서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별도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이거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이제 러닝 트레이드 시스템을 착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어떤 운동에 대한 상황들, 뭐 속도라든지 칼로리 소모, 시간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이팟하고 서로 연동을 시키는 거죠. 그 부분이 신발에 요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면서 운동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이키 플러스 커뮤니티를 형성했는데 500만 명 정도가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걸 통해서 나이키 플러스의 이용자가 55%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나이키 러닝화가 매출이 30% 늘어나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서로 간에 그러니까 애플은 저런 인스트루먼트의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이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서 저거에 대한 매출을 늘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마케팅 활동을 다 같이 해야 되고 그 마케팅 활동의 결과로서 서로가 어떤 이런 마케팅의 성과를 이렇게 기록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코마케팅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마케팅 활동이 있어야 되고 마케팅 활동의 결과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지표화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코마케팅에 대한 원리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부분인데요. 이제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은 이제 LG는 스마트폰을 뭐
성공을 못했지만은 뭐 휴대폰까지는 그래도 많이 이제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죠. 사실 순간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착각을 하면서 이제 LG가 결국은 그때의 실수가 사업을 이렇게 철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죠. 지금 현재로서 본다면.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이 휴대폰을 만들 때는 이제 디자인을 프라다하고 같이 협업을 합니다. 이 콜라보를 통해서 자기네들 안에 기술적인 부분과 바깥에 이제 이렇게 디자인적인 거를 프라다하고 같이 협업을 했던 코마케팅에 대한 건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1년 반 만에 한 100만 대 정도의 그 휴대폰을 판매한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슈퍼스타 K인데 이거는 사실은 협찬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협찬은 앞서 얘기했던 코마케팅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코마케팅은 서로가 각각이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돈만 주고서 내가 돈 주고 끝이다. 이거는 마케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코마케팅이라고 안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그 슈퍼스타 K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K는 사실은 KB 국민은행의 K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브랜딩을 시킨 거예요. 슈퍼스타 K가. 물론 거기에는 이중적인 의미도 있죠. 코리아라는 의미가 있었고. 그렇지만은 KB에서부터 따내 왔기 때문에 원래는 KB의 그런 부분입니다. CJ ENM의 이제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이제 이거를 진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 KB 국민카드에서 여기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에 대한 뭔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꿈을 실현해 준다든지. 왜냐하면 1 등만 한 게 아니라 2, 3등이 됐는데도 그 사람들이 이제 가수로서 아니면 또 이 우리나라 K-팝에 대한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KB 국민카드에 대한 거. 더불어서 또 20-30대 인지율이 좋아진 거예요. 이 후원 사업을 통해서 마케팅, 그러니까 국민카드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 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또 했던 거죠. 협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지도가 이렇게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민카드 보유율이 증가되고 카드 사용률이 높아졌어요. 이게 이제 마케팅 활동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후원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KB에서 이런 마케팅 활동을 병행을 했기 때문에 코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TTL 얘기를 했는데요. TTL은 through the line이라는 얘기고요. ATL은 광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고가 불필요해 이건 아니에요. 광고에 대한 효용 가치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좀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항상 효율이 중요한 이유는 제한된 비용을 가지고 제한된 투자 하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모자름이 있기 때문에 효율을 따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효율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제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좀 한계 이런 부분들, 뭐 매체의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채널의 다양성, 소비자의 어떤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좀 효용 가치가 떨어진 거고요. 반면에 이제 BTL이라는 이런 체험 마케팅에 대한 이슈가 더 강조되고 소비자들이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제 BTL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TTL의 영역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ATL의 분야가 있고 BTL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TTL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BTL에 대한 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버즈나 바이럴 마케팅 이런 요소가 있고요. 코마케팅에 대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광고와 이 캠페인에 대한 어떤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을 이제 중첩된다는 거는 더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흔히들 우리가 IMC를 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되는 겁니다. IMC는 우리가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인테그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마케팅의 활동의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IMC의 목표를 설정을 해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광고와 이 BTL이 합쳐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IMC의 목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맞춰보세요. 만약에 이제 다울님한테 이런 제안이 왔어요. 영화 명량에 이어서 요번에 이제 이순신 2탄 한산대첩을 새로 기획 중에 있어요. PPL 제안이 왔는데
금액은 1억 원. 1억 원을 내주시면은 다울림의 브랜드를 알려드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코마케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거요. 돼요? 아니요. 왜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 음. 영화의 배경이 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연관되는 부분이 글쎄요 연결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답을 주셨어요. 뭐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네요. 아무튼 이 PPL이라는 게 아까 이제 KB하고 좀 틀리죠. KB는 뭐 이거 굳이 우리가 현대극과 뭐 아니면은 뭐 이게 사극 이런 부분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여기 PPL이라는 건 제품이 노출이 되겠죠. 노출이 됐을 때 생뚱맞잖아요, 이게. 그렇죠? 전쟁 영화고 옛날 이순신 장군 시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타투 뭐 여기다 이렇게 특수 조명, 특수 분장을 할까요? 이런 것들? 그게 내가 했다는 거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냥 단순한 PPL이에요. 그러니까 협찬사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이 영화를 통해서 내 브랜드, 내 마케팅 활동에 대한 어떤 효과들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저런 건 없겠죠. 뭐 무료 티켓 한 뭐 1000매 정도는 얻을 수 있지만 그게 1억 원하고 가치를 할까요? 예, 그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 다울님이 마케팅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코마케팅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슈퍼스타 K 이 시리즈 3를 한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카드에 한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추정할 수 있겠죠. 저런 거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3억 원이 아니라 뭐 30억 원 한다 하더라도 아까 그런 결과들을 얻을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원래는 돈만 주면은 코마케팅이 아니지만은 어떤 KB에서 어떤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브랜드의 이미지, 호감도들을 높여주는 활동을 하면 이건 코마케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뉴욕과 서울이 서로 이렇게 공동 마케팅을 한대요. 그래서 두 도시가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또 거기에 중간에 낀 게 이제 대한항공이 끼어서 이걸 한대요. 이건 코마케팅일까요? 아닐까요? 정원님, 뉴욕을 오시래요. 코마케팅에 해당이 될까요? 아닐까요? 이거 대한항공이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아, 예.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네. 예, 될 것 같은, 되죠. 왜냐하면은 각각의 도시에서 활동을 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도 서울에 있는 얘기들을 해주면서 어떤 혜택들을 제공할 거라는 거죠. 반대로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 한국인한테 뉴욕을 방문하면 요 시즌 동안에 이런 것들을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항공을 부킹하면은 뭔가 이벤트 쿠폰이라든지 할인 이런 것들을 또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서로가 다른 도시에 있지만은 서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효과들을 얻기 때문에 이건 코마케팅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잘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폭스바겐과 요것이 이제 유모차 지난번 한번 얘기했던 그겁니다. 스토케라는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되게 무식하게 보이지만은 이 스토케라는 유모차의 장점은 뭐냐면 한 손으로 핸들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손으로 한 손에 다른 걸 물건을 들고 핸드백을 들고 요 한 손으로 육교를 오르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기가 흔들림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엄청 비쌉니다. 아무튼 자기네들이 그 얘기하는데 어떤 여성들의 어떤 이 스냅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폭스바겐하고 이제 서로 간에 코마케팅을 한다는데 뭐냐면 폭스바겐을 좋아하는 또 시승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타겟이 요렇게 아기가 유모차 타는 그 세대들하고 거의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코마케팅이 되는 거죠. 왜? 타겟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폭스바겐을 보유하고 있는데 스토케를 구매하는 고객한테 뭔가 혜택을 준다든지 반대로
스토케를 갖고 있는 유모차를 갖고 있는 고객한테 뭐 폭스바겐 시승권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우리가 코마케팅을 타겟을 같이 두고 있는 서로 다른 이종 간의 어떤 산업에서의 마케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캐논과 KT죠. 요것도 홈마케팅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카메라를 찍어서 이 어떤 카메라의 영상들을 뭐 클라우드라든지 뭔가에 올리게 되잖아요. SNS에 올리게 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통신사의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홈마케팅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뭔가 혜택을 소비자한테 같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제품 단계부터 했던 경우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M49 있을 당시에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뚝 빼가지고 김치 냉장고가 만들어지고 와인 냉장고가 만들어진 것처럼 화장품도 냉장고에 전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구상인데 상당히 아이디어는 괜찮았죠. 이 이후에도 이제 뭐 그러니까 프로즌이라는 그 어떤 브랜드들은 진짜 냉장을 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화장품이 나오기도 했는데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결국 삼성에서 처음에 제안한 거에 비해서 나중에 이제 수요 예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이 많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진행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품 개발 단계부터 서로 코마케팅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요것도 하나의 나중에 제품이 만들어지면 서로 이제 각각 브랜드에 대한 그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고 프로모션을 또 캠페인을 공동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코마케팅 사례의 하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이제 제가 나이키 플러스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애플의 아이팟하고 이제 펩시가 서로 코마케팅을 한 케이스인데 뭐냐면 1억 곡의 노래를 무료로 드립니다 하는 그 마케팅을 했어요. 캠페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코마케팅에 해당이 되는데 뭐냐면 이전까지 본다면은 요즘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음원에 대한 보호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로열티를 안 된다든지 뭐 다운로드를 그냥 무료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형행하다 보니까 작곡 창작에 대한 어떤 의욕들이 떨어지고 창작을 해봐야 내가 받는 게 없으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창작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이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음원에 대한 것들을 좀 합법화하자 하는 것들이 이제 법안화돼 있고 그거를 좀 실천을 하기 위해서 펩시와 애플이 이제 좀 나선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제 아이팟을 통해서 음악을 들으니까 가장 관련이 있는 거고요. 펩시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익적인 부분에서 좀 화제성을 불러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름 둘이서 이제 이런 그 뭐 1달러씩 하면 1억 불이거든요. 1억 불을 이제 여기다가 어 투자를 해준 거죠, 펩시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는 높아졌고 이런 각각의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펩시의 이미지를 더 향상시켰던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마케팅에 대한 걸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케팅 활동이 수반돼야 돼요. 각각의 마케팅 활동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 아까 매출이 오르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신상품에 대한 런칭이 좀 잘 되거나 이런 어떤 부가가치가 형성이 돼야 되고 서로 간에 윈윈이 돼야 돼요. 어느 일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각각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 이제 코마케팅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코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항공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한항공 타면 스카이팀이라고 이렇게 방송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탔던 전에도 보면은 마일리지를 해주는데 여러분 대한항공만 타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탔다 그러면은 이 스카이팀에서 이제 마일리지가 같은 거죠. 그럼 나중에 내가 대한항공을 탈 때 그 마일리지를 써먹어도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되는 항공사 마일리지가 아주 대표적인 코마케팅 사례 중에 하나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한항공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라는 이제 다른 항공사들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데 대한항공은 오히려 혜택을 많이 받은 거죠. 구발이었고 어떤 좀 아시아나 탑승을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 스타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아주 단기간 내에 대한항공이 좀 이렇게 지명도 있게 올라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기업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 자체가 좀 문제돼서 좀 뭐 지금 현재도 문제가 돼 있지만은 아무튼 초창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적은 비용을 통해서 어떤 효과는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코마케팅을 하면서의 키포인트는 일단 실행이 쉬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DB라는 건 아까 타겟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타겟의 어떤 DB를 얼마만큼 잘 활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컨택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제 브랜드 스토리가 됐든 코마케팅이 됐든 이벤트 이런 것들이 됐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걸 좀 더 쉽게 해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계 가치, 이제 이거는 각각에 대해서 어떤 밸류를 서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서로가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객한테 차별적인 가치, 유니크하고 좀 차별적인 가치를 좀 제공을 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BTL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뭔가 기획 단계에 있는 거죠. 어떤 기획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기획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참여자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이냐를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어떤 시기에 할 것이냐. 그다음에 누구하고 연결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뭐 직접 소비자한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 또 매장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파생 콘텐츠들을 어떻게 우리가 편집을 잘해서 또다시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좀 기획을 좀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바이럴 전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떤 내용의 바이럴을 만들어서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퍼뜨려 나갈 것이냐, SNS를 통해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투웨이, 그다음에 이제 증폭과 확산을 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이다 모델에서 아이사스 하듯이, 그래서 마지막에 쉐어링에 대한, 공유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SNS 상에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더 확산시키면서 파생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코마케팅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회사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소스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할 수도 있고요. 내에서 다른 부서와 할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뭐 회사 간에, 아니면 회사와 어떤 어 기관 단체 간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코마케팅의 네트워크를 만들 거고, 소비자한테는 어떤 내용들을 제공할 것이냐, 이런 걸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모두 경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스테이지를 기획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훈련이 되면 더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이걸 진짜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막 작가를 불러들이고 막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영화 본 중에 뭐 천만 관객 막 그거 찍을 때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그 기획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냥 영화가 이렇게 제작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인제 뭐 연예가 중계라든지 이런 데서 인제 통해서 인제 알리는 정도였는데,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경우는 제작 전부터 어떤 마케팅, 그러니까 프리 마케팅을 하고요. 프리 런칭 마케팅을 하고, 또 제작 시점이 됐을 때는 어떤 마케팅을 하고, 또 상영이 되고는 어떤 마케팅을 하는지, 이걸 각각 스테이지별로 다 잘라 가지고서는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세웠을 때 벌써 1,000,000 명이 넘어갈 것이다,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을 예측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계획하는 것보다는 그 계획에 대한 결과들을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BTL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흔히들 알고 있었던 우리가 뭐 광고 홍보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이제 강조됐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오늘 수업에서는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BTL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들 뭐 캠페인, 이벤트,
아니면 쿠폰, 뭐 프로모션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건데 소비자하고 어떤 직접 체험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제공을 해 주고 또 소비자들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본딩 효과가 관계 유지가 강력해지는 그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얘기 드렸고요. 그중에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것들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상영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코마케팅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체험 마케팅 플러스 코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코마케팅에 있어서는 어 서로 간에 마케팅 활동이 병행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마케팅 활동의 결과로서 어떤 성과, 영업적인 성과 그것이 인제 뭐 인지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매출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호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치 있는 부분에서 성과를 거둬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고기가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해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런 어떤 체험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타겟을 좀 정확하게 정해 놓고 좀 이 매시브한 광고에 비해서 좀 더 타겟팅된 효율적인 어떤 마케팅을 전개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하고 같이 어떤 이렇게 진행하는 캠페인들이 요즘 들어서 더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제 체험에 대한 또 소비자의 참여가 좀 적극적으로 바뀌는 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잠깐 제가 페이스북 얘기하면서 좀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좀 더 이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메타버스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인제 어떤 뭐 게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겁니다. 인제 뭘 메타버스라고 하느냐는 부분인데 이것이 인제 뭐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인제 IT와 관련돼서 그런 어떤 요소가 되겠지만은 소비자하고 어떻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최근에 어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비대면이 이렇게 생활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으로 솔루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우리가 동시에 접속이 가능한 그래서 뭐 네이버의 그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억 명의 가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네이버는 우리나라 거고 제페토는 거기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만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가입자는 2억이라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인제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는 국경이 없다는 거죠 또다시.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 들어가면서부터 인제 국경에 대한 또 언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없다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쨌든 BT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벌써 이제 13주가 됐고 다음 주가 인제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로서는 인제 마지막 그 파이널인 런칭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 다음 주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SD 그 P 전략에 대한 부분들 어떤 성공한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뭐 STP 중 어떤 요소를 좀 더 집중화해서 이거는 성공을 거둔 것 같다 하는 여러분의 나름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풀어주는 과제를 좀 여러분한테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레포팅을 해서 마지막 15주 차에는 여러분들이 또 발표를 하고 제가 또 피드백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어쨌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좀 완성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발표는 그 시간에 그대로 하면 되겠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직장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단톡방에다 시간을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날은 뭐 4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뭐 7시에 시간을 바꿔서 종강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의견을 주시고 또 과제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과제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있거나 하면 다올님이나 정원님 뭐 질문 없죠?
네. 예, 잘 몰라서 지금 질문을 못 하는 거고. 예, 하다 보면 분명히 질문이 생길 거니까 지금 시간에 하지 마시고 나중에 질문을 달아주세요. 일단은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담으세요. 네. 음, 네. 열심히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